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극지연구소에서 온 생명과학 연구본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조성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일단 천천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남극에 사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그쵸? 펭귄 생각나죠? 그럼 그 다음에 오, 물개도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네,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그런데 눈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남극에 있는 콜린스 글라시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 앞에 펭귄들이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여요? 네. 이 콜린스 글라시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이게 남극이거든요. 남극의 서쪽에 보면 조그만한 이런 섬들이 있어요. 이 섬에 보면 킹 조지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필데스 반도라고 하는 곳에 이 콜린스 글라시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빙하들이 녹으면서 점점점 뒤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콜린스 글라시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콜린스 글라시어라고 하는 곳 앞에는 이렇게 펭귄들도 보이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 펭귄이 보이시죠? 그 펭귄이 있으면 우리는 남극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펭귄의 뒤쪽에 보면은 조금 초록색의 눈이 보이고요. 앞에는 빨간색의 눈이 보입니다. 이 빨간색의 눈이 뭘까요? 네, 이 빨간색의 눈에 사는 생물을 소개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이 눈에 사는 미세조류라고 하는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에는 펭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들 중에서 오늘 눈에 사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발표는 제가 남극의 과학기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설조류라고 하는 이 눈에 사는 미세조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조류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눈 위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 위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어요? 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하고 눈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울까요? 2초, 그쵸? 네, 그런데 이 설조류라고 하는 생물은 눈 위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이 설조류가 어떻게 동상에 걸리지 않고 춥지 않은 채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설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빨간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극의 과학기지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는 친구들은 먼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자, 남극에는 이렇게 과학기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 남극의 서쪽에 있는 서남극에도 하나 있고 동남극에도 하나 있어요. 자, 이 두 기지의 과학기지의 이름을 아는 친구? 네, 저 맨 뒤에 친구.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세종과학기지일까요? 오른쪽 파란색? 미안해요.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자, 앞에 초록색. 네. 왼쪽. 네, 왼쪽이 세종과학기지입니다. 그럼 자, 오른쪽에 파란 거는 그 검은 옷 맞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선물을 줄게요. 꼭 앞에 나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맞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주황색 건물이 세종과학기지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건물이 장보고과학기지입니다. 그럼 자,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두 기지 중에 어느 기지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미안해요. 장보고과학기지 아니고. 검은호님은 친구? 네. 네, 맞습니다. 자,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도에 지어졌고요.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도에 지어졌어요. 이따가 정답 맞춘 친구들 꼭 앞에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네, 저는 이 두 기지 중에서 세종과학기지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과학기지는 한국에서 가려면요, 비행기로만 32시간 정도 걸려요. 자, 어떤 경로로 가냐면 여기 서울에서 출발해서요, 먼저 파리와 같은 유럽의 한 군데를 들리고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 이후에 파리에서 칠레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까지 13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에서 이 칠레의 제일 남단에 위치하는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또 비행기를 타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남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비행기를 탑니다.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렇게 해서 약 30여 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이 킹 조지 섬에 도착을 하면은요,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기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세종과학기지까지 갈 때 거의 4박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은 사실 이게 동영상이긴 한데 지금 재생이 안 되긴 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엄청 불고 이 푼타 아레나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남극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씨가 안 좋대요 하면은 공항으로 가는데 갑자기 안 좋대요 하면 다시 호텔로 가고요. 요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운이 좋아야 저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자, 세종과학기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건물이 멋있죠. 안 초라해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저희 세종과학기지는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근데 세종과학기지뿐 아니라 그 극지연구소에서는 장보고과학기지 그리고 북극의 다산과학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종과학기지를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극지연구소를 치면 VR로 이 시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극지연구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극지연구소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인프라에 가보면 세종과학기지의 기지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기지의 전경이 보이고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세종과학기지 주변이 어떻게 생겼나 볼 수도 있고 저희 연구원들이 가면은 이 연구동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연구동 1층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연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실험을 하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그 연구동 2층은 저희가 숙소인데요. 사실 저희 숙소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허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연구원들이 가서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장보고과학기지나 북극 다산과학기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종과학기지에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 세종기지에서는 해상교통수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조디악이라고 하는 고무보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희 연구선이 있는데 이 연구선의 경우에는 해양에서 바다에서 한 군데에서 오랜 시간 혹은 큰 연구장비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안전하게 연구장비를 싣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선이고요. 이 연구선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돼서 배가 뒤집혀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연구선입니다. 왼쪽의 조디악의 경우에는 주로 다른 섬으로 연구를 하러 갈 때 연구원들을 이동해주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바톤반도라고 하는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는 곳의 자연환경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톤반도는
보시면은 강화도인가 싶을 약간 착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저희가 하계 시즌, 그러니까 여름 시즌에 세종과학기지를 가면 눈이 다 녹고 나면 해안선이 이런 식으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초록색의 식물들 보이시죠? 사실 세종과학기지를 포함한 이 남극 지역에는 딱 두 종류의 식물만 살고 있어요. 하나가 좀새풀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하나는 남극 개미자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두 식물만이 남극의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두 식물만 존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식물로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끼류라든가 지유류라고 하는 것들이 살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혹시 돌인가 하는 생각 드시죠? 네, 비슷해요. 고래예요. 고래의 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에는 고래들이 와서 죽은 사체가 있어서 이렇게 뼈가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해안선에는 이 조간대가 드러나면서 해조류, 우리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들도 남극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언덕 쪽의 위치에서는 지유류라고 하는 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식물은 두 종밖에 없지만 이끼나 지유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이끼와 지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극에서는 펭귄만 봤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극에는 다른 종류의 새들도 있어요. 펭귄도 새잖아요. 다른 종류의 새들이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칼집부리 물대새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약간 닭이랑 비슷하게 생긴 하얀색 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새의 새끼를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얼음 위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들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물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톤반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새도 있어요. 남극 도둑갈매기라고 하는 새인데요. 저희가 연구를 하러 가는 그 하계 시즌이 되면 이 도둑갈매기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나는 얘 쳐다도 안 봤는데 얘가 저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렇게 날아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촬영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극 도둑갈매기를 포함한 다양한 새들도 남극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지유류도 아니고요. 미세조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설조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극에는 눈 위에 사는 생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멀리 산이 있고 지금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펼쳐진 눈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멀리 이게 조만한 좀 검은 작은 점이 보이시죠? 얘는 사실 여기서 자고 있는 해표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해표를 소개할 건 아니고요. 이 눈 위가 알록달록하게 변하게 한 생물인 미세조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먼지 같아 보이죠? 근데 색깔이 있어요.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약간의 노란색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 눈을 떠서 현미경을 보면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큰 원에 주황색 색깔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류도 있고요.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밥알같이 생긴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의 녹색의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조류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길쭉하게 소세지 비슷하게 생긴 조류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류들이 사는데 사실 저는 남극 바톤반도에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눈을 채집을 해서 이러한 미세조류들을 확보를 하고 이 조류가 어떻게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그 눈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사면에 고르게 눈이 내렸고요. 여기에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눈이 있습니다.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약간 핑크솔트 같이 보일 정도로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얘를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얼음알갱이 하나에 겉에 표면이 녹으면서 물이 조금씩 맺히거든요. 그 물에 이렇게 빨간색의 색소를 가진 조류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조류만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은 이게 브라운 스노우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바톤반도에서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의 그 호수, 눈이 녹으면서 약간 물이 고여 있는 형태가 있고 이 옆으로
조금 붉은 빨간색, 갈색 빛을 도는 그 브라운 스노우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눈도 있고, 여기는 그 해안가에 발달한 사면인데 빨간색과 초록색의 눈이 섞여 있는 그런 조류도 있고요. 여기는 호수인데 호수가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수의 주변으로 초록색의 띠와 빨간색의 띠가 그 띠를 두르는 그런 조류들이 여기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안선에 발달되어 있는 이 해안가는 사실 눈이 내리고 나면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빙판처럼 변하거든요. 근데 그 빙판 위에서도 이 색깔을 띠는 이런 조류가 살고 있고요. 여기는 바톤반도에 있는 펭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펭귄들이 모여서 사는 말 그대로 군락지이거든요. 마을인데 이 펭귄 마을에도 펭귄들이 지나다니는 요 뒤쪽에 보시면은 짙은 초록색으로 변한 이런 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눈에도 지금 다양한 조류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조류, 뭐 스노우알기 이런 애들을 막 채집을 해서 뭘 하냐?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조류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면서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한테 그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없다면 엄마 오늘은 키가 158cm 정도 된, 너무 크구나. 네, 130 정도 된, 나보다 키가 작은 여자친구인 뭐 머리가 짧은 애를 만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뭐 누구라고 할까? 성미. 네, 성미를 만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분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A랑 B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서 각자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먼저 채집하자마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초기 상태를 기록을 하고요. 보면은 색깔은 모두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다 같은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집한 종들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밥도 주고 빛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네, 키워내서 뭘 하냐면요. 이런 걸 할 거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그 지금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미세조류들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보면은 A부터 G까지 있는데요. A번하고 C번, D번이 되게 비슷해 보이시죠? 같은 주머니 안에 뭐 세포가 뭐 4개, 5개 뭐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똑같이 초록색이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A하고 C, D는 다 서로 관계가 없는 남남입니다. 전혀 가깝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이렇게 현미경만 봐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가고 김포공항, 제주도나 부산 가고 이럴 때 요즘에 바이오 정보로 이제 패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서 그 셀프 탑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손을 올려서 지문이라든가 손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조성미구나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생물한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조류는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바이오 정보를 캐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 리보솜이 뭘까 하냐면요. 우리 모든 생물은 사실 4개의 염기서열, ATGC라고 하는 아까 어떤 친구가 DNA 얘기를 했는데 D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미, RNA도 알아요? 네. DNA는 개미도 DNA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식물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ATGC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DNA라고 하는 게 어떠한 기능을 하려면요. 단백질로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리보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생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들이 생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보솜에 있는 시퀀스, 염기 서열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조류를 아까 배양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DNA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추출한 DNA에는 리보솜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리보솜이 너무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얻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양을 늘려주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PCR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PCR 반응은 굉장히 원리가 간단해요. 온도를 높여줬다 낮춰줬다 하면은 더블 스트랜드의 DNA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리보솜의 특정 부위만을 다량으로 증폭해내는 그런 간단한 실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리보솜의 시퀀스를 우리가 많이 얻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시퀀스, 염기 서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TGC로 구성된 염기 서열을 얻게 되는데 이 염기 서열로 비슷하게 생긴 생물들이 정말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 구분하는 연구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개통수라고 하는 걸 그리는 과정인데 이 개통수라고 하는 거는 관계도 같은 거예요. 나하고 이 앞에 있는 친구하고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보여주는 관계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생물은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생물이 저희가 남극에서 채집한 생물이고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현미경 사진 약간 소세지 같이 생긴 얘네들이 북극에서 채집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애인지 다른 애인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리보솜의 특정 부위를 저희가 염기 서열을 얻게 되고 걔네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로 위쪽에 하나의 그 그룹이 형성이 되고 중간에도 이렇게 그룹들이 있죠. 그 아래쪽에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서열이 우리 남극에서 채집한 미세조류의 18S, 그 리보솜의 서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생긴 거는 비슷했는데 실제로는 북극에서 관찰된 이 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만 지어서는 얘네들이 진짜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보솜에 있는 또 다른 부위인 이 ITS라고 하는 서열을 또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ITS라고 하는 건 신기하게도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것하고 이 북극에 있는 애하고 정말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봐도 생긴 게 굉장히 다르죠. 생긴 게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부위에 해당하는 헬릭스 2번이나 헬릭스 4번의 구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달랐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남극에서 발견한 그 생물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최초로. 그러면은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그 생물의 이름이 평생 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류학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종을 찾아서 그 종을 등록을 하고 나면 과학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이라는 거를 찾았고 그래서 지금 신종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종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같은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채집한 거 이게 북극에서 채집한 종이거든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근데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거의 이제 친인척벌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래서 남극에서 유래했고 북극에서 유래했지만 서로 차이가 없는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이 ITS라고 하는 아까 그 서열의 구조를 봐도 똑같습니다. 여기 딱 한 베이스 페어 염기서열 하나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남극에서 채집한 종이 북극에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종에 대한 이름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 종의 이름을 따라서 저희도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이런 설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게 한 180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들은 이제 계속
새로운 종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조류를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지연구소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고 하면 거의 신종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거의 그 신생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색깔의 변이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얘네들이 그 눈 위에서 살다 보니까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 외벽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빨간 셀들을 보면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다 가깝겠거니 다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세포의 겉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얘네들은 A와 B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돌출되어 있는 정도나 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A하고 B는 서로 다른 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하고 E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좀 더 잘하면 얘가 될까 싶을 정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봤더니 얘네는 완전히 그 별사탕처럼 자라는 세포 외벽을 갖고 있고 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약간 슈크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다른 종류의 세포 외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들을 저희가 다 모으면은 얘네들이 새로운 종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설조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얘네들을 찾아서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설조류가 눈 위에 살면서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참 더울 때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빨리 왔으면 했는데 이제 벌써 가을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보면은 뭐 굉장히 애기들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점점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우리 이제 한파가 자꾸 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옷도 입고 뭐 목도리에 장갑도 끼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는 주로 밖에 안 나가려고 하죠. 이게 우리는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이제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37.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만 설조류 같이 야외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운 바깥에서 오랜 시간을 있게 되면 이런 한랭 질환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사실 한 3도 정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에 해당하고요. 0에서 10도 정도의 뭐 조금은 가벼운 추위라고 생각되지만 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은 피부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동창이라고 하는 질환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온도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설조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설조류들이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자랄까 이거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왼쪽 그룹의 경우에는 혼행성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행성은 추위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15도, 15도씨의 미만의 온도에서 잘 자라면 혼행성, 근데 15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면 저온의 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종은 크게 혼행성과 저온 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2도와 12도에서 키웠을 때 12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2도의 온도에서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두 종의 경우에는 22도에서 키우면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류들이 2도라고 하는 굉장히 추운 온도에서 저희가 이걸 거의 1달 정도 키운 거거든요. 이 온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거는 이 저온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개의 생물들 중에서 사실 이 첫 번째 생물의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한 특징들을 보였는데 2도에서 키운 게 12도보다 더 많이 자랐어요.
그 얘기는 얘네는 12도보다도 2도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추운, 왜 이렇게 낮은 온도를 좋아할까? 이게 궁금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능 있는 물질은 어떤 게 있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을 만들 때는 사실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은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항상 만들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딱 필요할 때만 적절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과정은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지칭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센트럴 도그마를 갖고 있는 생물들은 단백질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이제 사람도 있고요, 청개구리, 조류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맞습니다. 자, 이 4개의 생물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생물이 어떤 생물일까요? 조류. 개구리. 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조류를 외쳐주니까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사람은 약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요. 개구리도 2만 개 정도, 조류는 약 18,000개 정도 있고, 식물의 경우에는 27,000개 정도의 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하고 조류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다른데도 단백질의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김과 기능이 다른 거는 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거는요, 아까 2도에서 굉장히 잘 자라던 그 조류한테 저온이라고 하는 자극을 줬어요. 그럼 이 자극을 줬을 때 미세조류가 춥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위에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DNA가 프로틴으로 변하는 이 센트럴 도그마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라고 하는 DNA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에 유전자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DNA가 유전자가 항상 발현되는 건 아니고 특별할 때 필요할 때만 딱 만들어지는데, 이 저온이라는 자극을 주면 저온일 때 필요한 DNA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현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저온 자극을 준 다음에 이 유전자 발현을 유도를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주면은요, 이 미세조류의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핵 안에 저온에 대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이 핵에서 특정 물질의 DNA가 이제 유전자로 발현이 되고, 이게 단백질을 만들면서 세포 안과 바깥에서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발현되는 이 유전자를, 모든 유전자를 조사를 하면 얘가 어떤 걸 만들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거는 저온을 준 다음에 4도, 8도, 12도, 16도라고 하는 다양한 온도에서 미세조류를 키운 다음에 이 유전자의 모든 전사 발현,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앞에 보이는 요 맵이 온도에 대한 이 유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발현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보시면 약 30개 정도의 유전자들 중에서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IBP라고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저온에서 높게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은 0도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이틀 이내에 굉장히 2.5배에서 3배 가까이 발현이 증가를 하고, 이 발현이 일주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얘네가 추울 때 IBP라고 하는 유전자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IBP가 뭐길래 얘네가 추울 때 이거를 만들까?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 그대로 얼음에 붙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얼음에 어떻게 붙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물 분자하고
이 얼음은 물을 구성하고 있는 H2O라고 하는 분자는 액체 상태일 때 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얼음이 되면서 구조가 일정해지면서 규칙적으로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단단한 고체가 됩니다. 근데 이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은 사실 그 녹는 점과 어는 점 사이에는 많은 에너지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는 점과 녹는 점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쯤에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있을 경우에 얼음 구조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애가 이 얼음의 표면에, 이 얼음 구조가 형성이 되는 표면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얼음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는 점을 낮추는 서멀 히스테레시스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얼음 결정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작은 핵 단위의 굉장히 작은 결정이 형성이 되는데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이제 그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작았던 얼음 결정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큰 얼음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커지는 걸 막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갖고 있으면은 얼지 않아요. 냉동 인간이 되려면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생물에서 이미 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극에 사는 남극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영하 2도 정도의 차가운 심해에서 살아는 생물인데 이 남극 대구의 혈액은 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티프리즈 프로틴이라고 하는 IBP의 일종인 단백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이 얼질 않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곤충의 경우에도 겨울을 나는 곤충들은 혈액에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들 중에서도 겨울을 나는 다년생의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도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아이스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니비션 프로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음으로 둘러싸인 환경에 사는 생물에서도 이 IBP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하고 얼음 사이에 사는 박테리아나 조류에서도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발견이 되고 있고 얘네는 이제 해빙의 밑면에 붙어 사는 그런 그 박테리아류인데 걔네들도 이 얼음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찾은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실 텐데 먼저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저희가 처음 발견을 했을 때는 이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이런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는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콜라이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그 유전 물질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대량으로 만들게끔 유도를 해내고요. 거기에서 확보한 단백질을 가지고 얼음 재결정화 억제 실험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얼음을 얼릴 때 저 단백질을 넣었을 때랑 넣지 않았을 때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얼음이 결정화가 돼서 커지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음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만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아닌 그냥 일반 단백질을 넣었을 때는 이 하얀색의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물과 같은 그런 버퍼를 이용을 했을 때도 얼음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찾은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 그것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얼음 결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농도를 한 8분의 1 정도까지 희석을 했을 때만 얼음 결정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인비트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이 단백질은 생물의 몸 안에서 기능을 하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기능을 확인하려고 몸 밖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시험관 내 실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생물 안에서도 작용을 하냐? 요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애기장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식물에 유전자를 도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식물들이 그 저온에 대한 그런 그 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해봤더니 이 1번의 경우에는 실제로 얼음 결정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 들어가면 냉해에 견딜 수 있는 식물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저희가 찾은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구성 자체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생김이 달랐습니다. 생김이 다르면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 확인해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왜 생김이 다를까? 요거를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미세조류에서 나온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었고, 왼쪽에 게 저희가 찾은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얘는 이렇게 헬릭스의 구조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얼음이 붙는 위치가 있는데 그 얼음이 붙는 위치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서로 달랐어요.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왼쪽의 경우에는 세린이나 스레오닌, 아스파틱 애시드, 라이신과 같은 OH기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가 다른데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얻었을까? 진화적인 그 측면에서의 궁금증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런 얼음 결합 단백질은 유사한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A한테서 B로 전달을 해줬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열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찾은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단백질을 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백질 서열이 유사한 거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유사한 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해빙의 아래쪽에 사는 이런 규조류들이 있는데요. 이 규조류는 해양에 사는 대부분의 미세조류는 이제 규조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남극의 바다에는 이 추운 환경에 또 해빙이 발달하는 데에 이 얼음의 사이에서 숨어서 사는 미세조류가 있어요. 이 다이아톰의 경우에는 씨 아이스 알기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얼음의 사이사이에 이쪽이 바닥면이거든요. 얼음의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류가 끼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구조, 이렇게 얼음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세조류가 많이 살게 되면은 사실 박테리아들이 먹을 거를 얻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같이 서식하고 있던 이 중간에 보이는 하얀색의 이 박테리아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게 됐냐면 몸 바깥으로 굉장히 긴 팔을 만들었어요. 긴 팔을 만드는데 이 긴 팔에 달려있는 단백질이 한쪽은 얼음에 붙을 수 있고요, 한쪽은 다이아톰의 셀 표면에 붙을 수 있게끔 진화를 한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박테리아가 얼음의 주변에 그리고 규조류가 많은 지역에 살게 되면 자기네들이 영양분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그 진화적인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이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도 이 눈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주변에 얼음의 결정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 얼음 결정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포 주변에 얼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한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단백질들이 세포 주변에 쌓이게 되면은 얘네들은 동상에 걸리지 않고 눈 위에서 평생을 살아도 얼지 않는 그런 미세조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설조류가 눈 위에서 살면서 얻게 된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 설조류가 가지고 있는 색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설조류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피 같아 보일 정도로 새빨간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색소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식물의 지금 얘네는 체리, 파프리카, 단풍잎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빨간 색소와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색소를 갖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설조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극지역과 고산지대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레드 스노우에 대한 기록을 했던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요. 이 설조류가 이렇게 빨간색을 띈다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이 설조류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조류는 사실 눈으로는 안 보이고 현미경을 봐야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바가 2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미세조류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새빨간색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얘네들이 이 눈 위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이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조류가 불룸을 일으켜서 색깔을 띈다는 거는 얘네들이 세포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우리가 보기엔 너 춥겠구나 했지만 얘네는 아니 우리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조류들은 사실 북극이나 남극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고산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발견이 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나무 아래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넓은 평원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얘네들의 특징은 이런 붉은색의 색소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설조류의 색소를 추출을 하고요. 이 식물, 체리나 단풍잎 그리고 파프리카에서도 똑같이 재료를 갈아서 색소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유기용매에 녹여서 이렇게 색소를 추출을 하게 되면 왼쪽이 설조류의 추출물이고요. 오른쪽은 단풍잎이나 파프리카 그리고 체리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이 설조류의 색깔이 단풍잎이나 파프리카랑 좀 비슷해 보이시죠? 그럼 얘네들이랑 가깝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색소는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하는 실험으로 이 thin layer chromatography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본 결과 일반 미세조류, 저렇게 빨간색 색소가 없는 미세조류 그것과 그리고 설조류, 그다음에 단풍잎, 파프리카, 체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일반 미세조류와 단풍잎에서 비슷한 패턴의 색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초록색과 약간 연한 초록색을 갖는 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두 번째로 설조류와 파프리카는 이렇게 주황색과 약간 노란색을 띠는 색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주황색과 노란색 색소는 카로티노이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로틴과 잔토필이라고 하는 그런 소그룹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이 카로티노이드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 단풍잎과 체리에서 발견된 붉은색이나 보라색 색소는 안토시아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조류와 식물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색소가 있고요.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색소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하고 조류는 어떻게 공통의 색소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통의 색소에 해당하는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는 사실 광합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색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류와 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데요.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색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엽록소 A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반응,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엽록소 A를 보호하면서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보조 색소로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와 엽록소 B, 클로로필 B에 해당하는 색소들이 이렇게 주변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색소들이 가지고 있는 흡광도, 흡수할 수 있는 빛을 살펴보면은
클로로필 A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그 주변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효율도 높이고 클로로필 A도 보호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식물과 조류가 공통의 색소를 갖는 이유는 뭘까? 이거는 사실 지구의 연대기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먼저 지구상에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은 남세균입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인데요. 이 남세균이 약 34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현한 남세균이 바다에 그 당시엔 대부분이 바다였으니까 바다에 살면서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약 12억 년 정도 하니까 대기 중에 그 산소의 농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물 밖에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진핵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미세조류는 약 12에서 18억 년 전 사이에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현한 미세조류들도 이제 광합성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를 했어요.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후에 약 5억 년 전쯤에 육지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남세균에서부터 미세조류, 미세조류에서 식물로의 이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먼데요. 이 과정 동안에 얘네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 화학반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색소체에 해당하는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진핵생물이 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진핵세포 내로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세균과 미세조류 그리고 식물이 모두 공통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그 진핵세포로 이제 세포 내 공생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진핵생물들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세조류의 조상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번까지 일어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첫 번째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3종류의 그 미세조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홍조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드시는 김이 대표적인 홍조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홍조류는 사실 김 외에도 다양한 생물한테 2차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진화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홍조류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세조류로 분화를 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다음번에 또 초대를 해주셔야 하니까 이거는 오늘 넘어가고 오늘은 이 녹조류가 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 이걸 저희가 육상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상화 과정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미세조류나 남세균은 다 물속에 살고 있었어요. 물속에 살다가 얘네들이 물속에서도 생물이 많아지고 거기서 포식하는 활동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미세조류를 포함한 물속 생물들이 육지로 나오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 중의 환경이 그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중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서 물 바깥으로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다양한 그 단세포의 동그란 그 단일 세포였던 것들이 다세포로 변하게 되고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물속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류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물 밖에 나와 보니까 가장 큰 환경적 스트레스가 건조 그리고 UV나 강한 빛들, 물속에 있을 때 보호받았던 것들이 물 밖에 나오고 나니까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생물들 중에서 일부는 진화해서 도태됐겠지만 이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생물들은 현재에도 같이 현존하는 생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류들이 다양한 그 형태를 거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치식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끼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시, 겉시 식물 이런 것들 배우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식물로 진화를 해서 현재의 상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상에 사는 다양한 식물들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남세균이나 미세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미세조류, 그 설조류의 경우에는 육상화를 최초로 겪은 그러면서 살아남은 그런 조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조류가 물 밖에 나와 보니 그리고 눈 위에서 살다 보니 너무 춥고 UV도 강하고 이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만의 색소가 필요했어요. 얘네들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 시스템을 보호해줄 일종의 선크림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을 보여주는데 얘네들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색소는요, 이 위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그 물질들보다 이 OH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강한 UV나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색소로서 축적을 하게 돼서 설조류가 이 빨간색의 색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설조류의 색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 설조류가 사는 서식 환경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사는 환경은 12월에서 3월이 이제 남극은 하계 시즌이거든요. 여름철 시즌인데 그 시즌이 되면은 사실 낮의 길이가 약 20시간, 20시간 정도 되고 밤이 4시간 정도 되는데 그 밤도 약간 새벽녘 같은 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극에 가서 일을 할 때 보면 해 떠 있으니까 계속 일하는데 막 12시 이럴 때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긴 낮 시간이 있는데 이 낮 시간이 길다는 거는 사실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그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종과학기지를 4번 정도 갔는데 기지에서 연구를 하면서 한 지금 제일 먼저 간 게 2018년도인데 그때 이후에도 낮 시간에 그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해보면은 높을 때는 25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이긴 하지만 낮 기온 최대가 25도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짧은 낮 시간 동안에 온도가 급격하게 하락해요. 약 영하 2도에서 영하 6도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 눈 위에 사는 조류들한테는 UV나 강한 빛이나 그리고 추운 환경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사는 이 빨간색 스노우, 레드 스노우에 해당하는 조류가 강한 자외선과 빛을 견디기 위해서 아스타잔틴을 생성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이제 획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설조류가 다 똑같이 빨간 색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초록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그냥 여전히 클로로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설조류들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얘네들은 아스타잔틴이 없어도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일단은 기후변화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이제 체감하고 계실 텐데 남극에서도 그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왼쪽이 2018년도에 펭귄 마을의 입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펭귄이 사는 그 지역에 이렇게 산 비탈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펭귄들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펭귄 마을 입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2018년도 1월 18일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눈 주변으로 초록색과 빨간색의 스노우 알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이거든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12월 중순부터도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펭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설조류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설조류를 찾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설조류들이 흔하게 있었던 그 지역들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설조류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조금 느끼곤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 눈이 없어지고 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이러한 그 설조류들이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설조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그 미국의 그 와이오밍주라고 있어요. 와이오밍주에 있는 뭐 이런 베어투스라고 하는 산이라고 해요. 근데 2022년에 이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이렇게 빨간색의 스노우알기가 블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23년에 일본의 야마가타현의 갓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도 지금 이렇게 약간의 붉은 갈색을 띠는 설조류가 블룸이 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우리 위도도 비슷한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설조류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두 친구. 자, 질문 들어가서 여기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설주를 찾았어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되게 비밀인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그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검증을 하려면 사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얘기하면 누가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어느 산에 가서 저희가 눈을 채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보니까 걔네들이 좀 자라는 조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로 눈에 사는지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 달에 또 같은 데를 가서 진짜 또 있는지 이렇게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류학 같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설조류에 대한 보고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문. 이렇게 너무 1급 비밀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과학자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남극에 있는 한국 연구소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요? 와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와이파이가 뭐 터지긴 터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 그 페이스톡으로 가족들이랑 연락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연구하고 있는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우리가 기지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디악이라고 하는 고무보트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데 이제 좀 저체온증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무전기가 또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으로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이제 기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카톡을 했는데 그게 근처에 있는 아르헨티나 기지와 연결이 돼가지고 카톡이 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를 구조를 하러 와가지고 구조는 아니지만 데리러 와서 안전하게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와이파이 잘 됩니다. 네. 옆에 기지 것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네. 여름에 남극에서 설주를 어떻게 돼요? 어머,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설조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설조류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퀘스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가 언제 다시 눈의 표면으로 올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이 다 녹잖아요. 눈은 새로 쌓이거든요. 근데 눈에 그 위에 설조류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가설은 이 조류들이 사실은 눈 위에 살지만 얘네들이 바람을 타고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얘네들이 그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은 이렇게 바람이나 그 높은 지역에 있던 설조류들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넓게 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설입니다. 이거를 검증하려면 이제 이 친구가 커서 네, 미세조류, 설조류를 연구를 하면 됩니다. 네. 네, 여기 미안해요. 여기 두 친구만 하고 이제 친구들 집에 가야 돼서 네. 궁금하면 극지연구소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네. IBP 단백질이 추위에 강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추위에 약한 농작물에 IBP 단백질을 주입하면 그 농작물도 추위에 강해질 수 있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애기장 때라고 하는 모델 식물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15에서 30% 정도의 그 결빙 저항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농작물에 저희가 이런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도입된 식물을 가리켜서 저희가 이제 GMO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GMO에 대해서는 좀 여러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기후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하게 질문해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찾은 설조류? 가 있어요? 어, 네, 제가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7개의 미세조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개가 신종 후보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이제 곧 논문으로 출판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선생님하고 비슷한 직업을 가지려면 뭐를 공부해야 돼요? 어머, 네, 이거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그 생물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물을 연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생물이라고 하면은 사람도 들어가고 뭐 개구리도 들어가고 뭐 미세조류도 들어가고 굉장히 넓은 분야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식물에 가까운 분야를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미세조류를 연구하는 특정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아마 친구가 클 때쯤 되면은 제가 열심히 하면 미세조류를 가르치는 학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과에 입학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 네네. 마이크가 안 나와서 네네. 이 설조류를 연구하는 주 목적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 설조류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만. 네, 이게 뭔가 끝맺음을 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설조류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는 설조류가 저렇게 그 극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조류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그 천연물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천연물 안에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 바인딩 프로틴도 있을 수 있고 아스타잔틴 같은 색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찾아진 조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두 좀 유익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거를 좀 개발을 하고 싶은 게 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런 미세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식물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하는 것보다 미세조류를 키워서 수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세조류가 하나의 그 중요한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개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기후 위기 상황이나 탄소 저감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이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생물 자원으로서 저는 미세조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CO2를 저감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 물질들을 또 그 자원을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사실 아스타잔틴도 일종의 그 항산화제로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강이나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환경을 정화를 한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두루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설계류가 지금 현재 연구하시는 부분 중에 이 설계류가 진화하는 그 과정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아까 그 연대기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연대기 중간에 보면은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전 지구가 빙하에 의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 빙하에 의해서 덮였던 시기가 있는데 그런 눈덩이 지구라고 하는 시기를 2번 정도 겪었습니다. 지구 연대기상. 근데 그 시기에 이런 설주류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현존하는 그런 극지역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상에서 다른 조류들이 겪지 않았던 극심한 그런 저온이나 그런 추위에 견딜 수 있으면서 획득한 어떤 뭐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생존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눈덩이 지구 지금은 이제 시오리이긴 하지만 그 눈덩이 지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